예, 저는 도단 안창호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고 있는 회장 김재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국가보훈의 달 6월달 기념하고 또 저희들 도단 안창호 포럼 43회째의 포럼을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고서 하게 됐습니다. 이 보훈의 달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을 모시는 것은 특별히 이 도단 선생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17살 때에 평양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러셨던 분 중에 생존하신 분 중에는 유일하게 우리 김영석 교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념관에서 1년에 한 4차례씩 선생님을 모시고 인문학 강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문학 강좌의 8번째가 오늘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간과 또한 선생님의 건강이 허락하신 이 도단 선생님에 대해서는 각별한 그러한 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연을 와서 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날씨도 상당히 덥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을 앞에 모시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기로 하고 직접 강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에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가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면 다른 나라보다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더 성장하지 못하고 지금 멎어버리고 말면 대만이라든지 옆에 나라들이 더 크게 성장하니까 그 그늘 밑에서 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무 속에 살면서 옆에까지도 보고 이게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뿌리가 정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 뿌리를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에 실패도 하고 후배들에게 주는 것도 없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세월이 지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좀 함께 얘기해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언제 자리 잡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좀 오래 사니까 제 경험을 비춰봐도 3.1운동 때에 대한민국의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그 3.1운동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1운동 이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생활하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족, 그 공동체가 가정에 있었습니다. 모든 거 이제 집안이고 우리 가정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다 크게 느낀 게 문관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가정은 있을 수가 없다. 나라가 나라가 없어지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도 의미가 없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어디에서나 느끼는데 공동체의 의식이 가정에 머물다가 국민의 의식으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3.1운동 때 어떻게 됐는가 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에서 한 곳도 산골도 어디서 빠짐없이 나라가 먼저다.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전체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가정을 잃어버려도 나라는 살려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먼저다. 그의 3.1운동 때 아주 전 국민에게 주어진 하나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혹의 명관이 배워야 산다. 문맹자가 이렇게 많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잘할 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배우자 말이죠. 그래서 교육의 열기가 그때만큼 많아질 때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모든 국민이 배워야 산다고 하는 때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평양 부근의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기독교가 그때 좀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교회가 하나 있으면 학교가 하나 있어야 한다. 그건 아주 공동체 의식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고향에 교회가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사립초등학교죠. 소학교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는 너무 작은 학교고 그러니까 4학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학년을 끝내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년 5, 6학년을 맞아 다녀야 초등학교를 졸업할 테니까 내가 찾아보겠다고. 그 주변에 있는 몇 학교를 찾아봤는데 전부 교회 학교입니다. 근데 그 교회 학교 가운데 평양 쪽으로 제일 가까운 곳이 할이라고 칠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아버지께서 이제 가보시면서 글로 가라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갔던 생각을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우리 학교 때는 선생님이 한 분도 있고 두 분도 있고 두 분이 다 가르쳤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세 분이에요. 교감까지 하면 네 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교회 학교입니다. 후회 안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후회 안 하는데 북한의 김일성도 그 교회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학교의 교장은 언제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를 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날 3월 초에 데리고 가서 교무실에 들어가서 편입학을 하는 거죠. 가서 부탁을 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5, 6학년 함께 가르치는 윤태영 선생님 보고서 이 학생이 편입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이나 좀 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일본말 국어교과서를 내놓고서 읽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나 그냥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고 그랬더니 일본말 전혀 모르느냐고 한 번도 못 배웠다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다고. 우린 5, 6학년 되면 일본말로 가르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일본말 모르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 교감생 보고서 안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이 교장 선생인데 교장 선생이 이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연구하니 선생 안 배운 걸 어떻게 알겠나? 가르친 거 모른다면 이건 잘못이지만 한 번도 못 배운 걸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인 거 아니
애가 보니까 똑똑하게 생겨서 넣어줘.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 초민족의 교민관이 똑똑하니까 괜찮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르카는 일본 말을 배우고 이제 그런데요. 주변이 전부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묘원에 나라에서 세운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고 교회 학교는 교회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성장해가지고 교육의 열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가는 얘기를 하면 더 쉽겠는데요. 평양은 그 당시에는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평양은 아니고요. 작은 도시인데요. 그 작은 도시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만 해도 신학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장로교 신학교가 있고요. 숭실 젊은 학교가 있고요. 제가 다닌 숭실 중학교가 있고 이화대학의 김옥길 총장이 다닌 학교가 숭이 여자중학교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계통을 세운 광성중학교가 있고요. 또 정의 여자 중학교가 있고요. 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수민사업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지역에 젊은 학교가 2개인 셈이고요. 중고등학교가 며칠씩 생기니까요. 얼마나 평양이 교육도시가 됐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전부 문관이 사별운동을 계기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때 연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학교만 생긴 게 아니고 동아일보가 생기고요. 조선일보가 생기고요. 그래 국민교육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교육이 일제시대에 쭉 깔려왔습니다. 우리 모르게 이제 국민 나라가 제일이라고 하는 애국심하고 교육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 생각에 쭉 깔려 있다가 해방이 되면 이제 되는데요. 해방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 당시 살았으니까 그런데요. 나는 중학교 4학년 나이가 될 때 도산 선생님의 설교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 아마 그 어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병중에 계시다가 휴양을 나왔다가 우리 고향에 오셔서 토요일 저녁에 동네 어른들에게 강연하시고 다음날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17살 때입니다. 그때 그 2차례 얘기를 쭉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래서요. 그때 제가 내 한 인생을 통해서 철들었습니다. 그 철들은 개념이 뭔가 하니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도산 선생 같은 정신적 지도자가 한번 될 수 없을까 말이죠. 그 이제 꿈이었습니다. 그때 내 표현 뭔가 하니 작은 도살이 되자 말이죠. 도선생은 큰 어르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중학생 때니까요. 중학생들이 선생님 따라다니듯이 도산 선생의 뒤를 따라가는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대학을 나오고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요. 전쟁 말기를 맞이하니까 아닙니다. 그 민관이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가 아니니까 암만 노력해도 이건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나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그때 제가 느낀 게 민관이 우리나라라고 어때요?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가 아닌데 우리 집에 문을 열고서 이렇게 대문을 열고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옆에서 머슴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면 결국은 일본의 모습밖에 안 되겠다 말이죠. 문화도 사상도 전부 일본의 종밖에 안 되겠다. 그때 느낀 게 민관이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방 이전이니까요. 우리 뿌리가 땅 속에서 자란 겁니다. 다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해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나라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 감격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민관이 이젠 죽어도 한이 없다 말이죠.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대. 과거는 이제 다 없어져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나라가 되니까 우리 문을 열고 가면 일본 사람은 가고 그 대신 우리가 살는 그 나라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해방되고서 한 열흘쯤 됐습니다. 2주간 밖에 안 됐는데요. 제 초등학교 선배가 아까 김일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고향이 나하고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우리 마을에 조금 거리지만 이제 같은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오는데 민구안이 내 손주 그땐 이름이 김성주입니다. 성주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간단하게 몇 사람들 동료를 모시고 인사하고 이제 잔치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나이는 안 했지만은 우리 마을에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요. 어른들이 모이시는데 이제 나도 갔습니다. 가서 김성주를 제일 처음 봤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 조반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성주에게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해방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성주가 30대 초반입니다. 아주 초등학생이 선생님한테 숙제를 외우는 것 같이 이제부터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첫째가 친일파 숙제이고 두 번째가 전 국토는 다 개인이 못 가지고 나라가 가진다고 산업시설 공장이라든지 뭐 회사라든지 이런 산업 경제시설은 개인은 하지 못하고 나라가 하게 된다고 그리고 모든 지주는 숙청하고 농민들이 주인되는 나라가 된다고 그 6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혼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성주가 사상은 빈곤하구나 말이죠. 사상은 빈곤한데 너무 일찍 공산당원이 되고 그런 당원들은 행동주의자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것만 하지 사상은 없는 사람이다. 뭐 솔직히 말하면 칼 마크스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알고 있었어도 대학을 다녔으니까 전 그것도 모른다 말이죠. 공산주 행동파다 말이죠. 그리고 좀 섭섭했습니다. 뭐 선배지만은 그리고 근데 그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는데 평양에 있다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서는 또 비서 운전사 데리고 평양으로 가고요. 나는 이제 시골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데 그 해가 10월이 됐습니다. 10월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락이 오는데 똑같은 생각까지 했는데 해방이 돼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야겠는데 지도자가 누구가 되겠는가 말이죠. 서재필. 근데 그 사람은 서울로 갈 사람입니다. 이승만. 그분도 서울로 갈 사람입니다. 김구. 서울로 갈 사람입니다. 이제 서울로 가지 않고 평양으로 올 사람. 평양을 거쳐서 서울로 가더라도 평양으로 올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누구 아니 김일성 장군이다 말이야. 만주에서 독립을 했으니까 김일성 장군이다. 그 전 국민이 김일성 장군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걸 이용한 것이 이제 소련의 군사정권입니다. 스티코프 장군입니다. 그래서 10월달 해방되고 8월 15일에 해방되고 10월달에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
다 이제 김일성 장군이 이제 나타난다고 말이죠. 그런데 쑥 나타나는 그 조만식 선생님은 다 그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나타나는데 우리 동네 성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민관이 가짜다 말이야. 저건 정치 설명에는 가짜다 말이죠. 그래서 혼란이 시작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 김일성 장군 내놓을 때부터 북한 정권은 이미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는 일이 다 돼 있으니까 말이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고 말이죠. 내 땅이고 내 고향이니까 여기서 살아야지. 나도 이제 거기서 우리 주변 마을에 젊은이들이 중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든지 다 받게 해줘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하나 좀 시설을 있었습니다.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도저히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도 잡혀가고요. 교회 목사님도 잡혀가고요. 그 이사장이 잡혀가기 얼마 전에 나보고 한 말이 문구안에 내가 지금까지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는데 이제 여기엔 더 있을 수가 없다고. 나는 38선 넘어서 서울로 갈 테니까 김정도 올해도 생각하지 말고 38선 넘어서 서울로 가라고 말이죠. 그 이제 아버지다운 충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을 교육 사업을 하고 쭉 보니까요. 내 나라가 된 줄 알고서요. 문을 열고 보니까 일본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 사람은 없는데 공산 정권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 정권 밑에서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민관이 내 나라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겠다 말이야. 나라다운 나라에 살아야겠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말이죠. 이제 이미 정권이 다 굳어졌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서울로 가야겠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서울에 왔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중앙중고등학교 교사가 돼서 제일 큰 목적이 민관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이니까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의 교육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학문이나 지식이나 인격이나 나도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한 일꾼이 돼야겠으니까 우선 내가 성장해야겠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얼마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는 문을 열고 보니까 민관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이제 키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를 잘 키워야겠다 하는데 제일 큰 비극이 민관이 6.25 전쟁이 곧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잘 모르는데 말이죠. 이걸 어떻게 됐냐 하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될 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승리한 국가, 2차 대전을 끝내서 승리한 국가가 이제 지도자들이 되는데 그 첫째가 영국의 처칠입니다. 그 다음 미국의 루즈벨트입니다. 세 번째가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는 나라가 됐는데 처칠이 대단히 식견이 넓고 좀 이제 지도자가 된 사람이니까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전 세계 인류가 두 가지를 믿었습니다. 첫째는 민관이 이제는 지구 위에 식민지는 있을 수 없다. 모든 식민지는 그때 다 해방됐습니다. 우리도 그때 해방돼서 내 나라가 된 겁니다.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된다.
두 번째는 다시는 무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는 평화와 자유만 용납되지 전쟁은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 때입니다. 이 뭐라는 거 아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말이죠. 앞으로 다시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는 거 아니 저 처칠저가 정신병자라고 말이죠. 2차 대전이 끝났는데 또 전쟁 안 된 소리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루즈벨트도 몰랐습니다. 근데 처칠 뭐 하라는 거 아니 항상 세 사람이 모이고 했는데 저 스탈린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는 혼란스럽고 세계가 다 자유하게 되면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다. 왜? 국제 공산주의는 세계 전쟁을 꼭 일으킬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무한히 공산주의가 있는 동안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는데 스탈린은 어떻게 했는 거 아니 우리가 국제공산당을 가지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면 이때다 말이죠. 전쟁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평화가 유지되려면 이때에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그때부터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 잡은 데가 어떤 구간이 한반도입니다. 우리 한반도인데 38선을 끄는데 북쪽을 스탈린이 차지한 셈이고요. 남쪽은 미국이 차지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제는 한국은 독립된 국가가 될 테니까 보호국으로 이제 얼마 하다 가는 것보다도 우리 미국은 철수하고 독립국가를 할 테니까 너희 러시아도 소련도 철수하고서 말이죠. 독립국가를 만들어주자. 그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한국에 대한 방어선은, 군사선은 38선으로 우리가 남쪽인데 다 철군을 한다고 해. 다 온다고 해. 그리고 우리 방어선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소련도 다 철수하고 방어선에 한국 사람을 독립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스탈린이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지고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스탈린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니 김일성을 시켜가지고서 대한민국이 나라가 성장하기 전에 군대가 생기고 뭐 정부가 생기고 다 성장하게 되면 어려우니까요. 지금 혼란하는 이 틈을 타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키자. 그 의미관이 1950년에 6.25 전쟁입니다. 그 우리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벌써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내 동생들이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알았는데 6.25 전쟁 나는 해에 3일절이 되는데요. 그때 평양에서는 평양역에서 서평양역까지 가는 제일 큰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민구안에 군사 행진이 있었는데요. 탱크 부대 행진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니까 그 만든 탱크가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디가 있는 거니 평양역에 있는데 그 둘레로 쭉 나무를 벽을 만들고 전부 거기다가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는 거 아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차역을 만들고서 이제 그 공사주의라고 하죠. 그 탱크를 거기 숨기다가 6.25 전쟁 나는 동안에 전부 배치했습니다. 다 배치하고. 남쪽에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 철수했으니까요. 북한은 그걸 다 손에서 받아들여가지고선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난다 하는 것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유엔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건 승전한다 하는 건 없습니다. 9대1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민관이 김일성을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부산까지 점령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냐 말이죠. 김일성이 2주간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어떤 구간에
대한민국에 미군이 정말 철수했는가 안 했는가, 탱크가 있는가 없는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민관이 평화 분위기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기 민관이 북한에서 김장선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연맹 대표자가 뭐라 하는 거 아니, 조만식 선생을 너희 서울로 보내줄 테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공산당 책임자 이주와 김삼정을 교환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민관이 이상하다. 저기서 조만식을 보내줄 테니까 공산당 책임을 서대문 형무소에서 두 사람 바꾸자 하니까 하는 게 좋냐 나쁘냐 하다가 생각해보자 말이죠. 그 결정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그 다음에 해외 민관이 이제 대한민국의 무기가 얼마나 있는가 보자. 그래서는 여기서 저기서 부분적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들은 민관이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에 무슨 무기가 있다고 다 알았습니다. 탱크가 없다 말이죠.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했을 줄 알았는데 6월 25일 밤중에 공산군이 들어왔습니다. 좀 그 당시를 우리가 너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말이죠. 여기서 저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나니까 쫓겨나고 하게 돼요. 그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군대 책임자죠. 군 책임자가 뭐라는 거 아니, 만약에 북한이 다시 전쟁을 일으켜오게 되면 한꺼번에 몰아쳐서 점심은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신주에 가서 먹는다고 말이죠. 아주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용산 국방부 뒤에 그 당시 무엇이 생긴 거 아니, 육군해관이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을 하고서 그 낙성식을 한다 해가지고 일선에 나가 있는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까지 다 그 파티에 출석했습니다. 이 그 낙성식이라고 하면. 그 술 마시고 거기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 군대에게 휴가를 줬습니다. 다 집에 가 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지휘관들은 다 육군회관에 와서 술 마시고 있죠. 군인들은 전부 휴가 줬죠. 그때 자정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요. 공산군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이건 제가 또 좀 몰랐는데요. 우리 그 당시 그 장군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일제대 때부터 이성원 장군 세인데요. 그분이 이제 잡지에다가 전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밀려오고 그랬습니다. 그 6.25 전쟁이 나면서 겨우제 유엔군이 들어오고요. 미군이 들어와서 부산 옆에 교도보를 차지하게 되고요. 전 그때 부산 피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기가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미국에서 해병대가 출발했는데요. 오다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2주간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우리가 희생을 겪으면서 방어했습니다. 그래도 미군이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막아줬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애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미국은 젊은 나라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요, 30대쯤 돼서 40대쯤까지는 사람은 정의감이 강합니다. 옳고 그른 것, 할 것과 하지 않는 것. 아주 미국이 그 당시 제일 내가 보기에는 국제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땠는 거 아니, 저놈들과 우리가 속았단 말이죠.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2차 대전에 약속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되찾아야겠다. 그게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마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우리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목숨 바치고 지켰습니다. 미국에 살던 큰딸이 며칠 전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말이야. 그 큰딸이 좀 일찍 미국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서 대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 나오는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임에 한국서 학생도 오라 그래서 그때는 좀 여학생이 적었습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가 이제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옆에 오더니 어디서 왔냐고 말이죠. 한국서 왔다고 말이죠. 전쟁이 어땠냐고 말이죠. 난 전쟁 때 어려서 잘 모르고 대학생 이제 끝나고서 왔다고 말이죠. 한국서 왔냐고 말이죠. 기억만 했지만 찾아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물고 하니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말이죠.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 부모가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6.25 전쟁에 와서 희생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한국 쏜 학생이 하나 여학생이 있다 하니까 그 아들 생각이 나서 사랑해주고 말이죠. 이제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 갔더니 뭐라고 하니 우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전쟁에 나가서 희생됐다고 말이죠. 그것만 내 딸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말이죠.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랬는데 내 아들 쓰던 방에 가보자고 말이죠. 그 아들 쓰던 방인데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인데 젊은 대학생이 아주 웃으면서 쓴 사진인데 아주 젊은 대학생이 지원병으로 한국에 와서 세상 떠날 거란 말이에요. 그 미국안이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지원해 왔던 겁니다. 그래, 그만 내 딸이 너무 힘드니까 말이죠. 그 어머니 가슴에 안겨가지고 자꾸 울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위해줬구나 말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뭐라 그러고 하니 괜찮다고 내 아들은 자유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아메리카 역사에 한몫의 책임을 감당했다고. 그 정신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 이게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겪은 사람이래야 이건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심이 되고요. 유엔이 뒷받침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6.25 전쟁 끝난 다음부터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6.25 전쟁까지는 혼란기를 겪고요. 정부도 국민도 주자를 차지하지 못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다시 찾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정권으로 나타난 건 이제 뿌리로 나타나고요. 나무로 이제 자라기 시작한 건 전쟁 이후입니다. 전쟁이 우리를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쟁 이후에가 새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 건 뭔가? 이건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든지 전 제가 확실히 믿는 건데 불구하고요. 6.25 전쟁 끝나고서는 이승만 박사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무관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걸 열어놓았습니다. 그게 우리 몰랐습니다. 모르지만 미국과 받아들인 거고 유엔에서 받아들인 거에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온 거에 민국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달아나는 뿌리의 핵심이 되어서 이제 나무가 돼가지고 오늘같이 자란 겁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민국에 큰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승만 박사께서 했지만은 앞장섰지만은 누가 했는가? 교육받은 인구입니다. 교육받은 인구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일제시대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시아에서는요, 일본 다음에 교육받은 국가입니다.
전에도 제가 다른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만 필리핀이 국민소득의 70%이 되니까요. 우리가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만 불을 넘겼습니다. 필리핀은 아직도 계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육받은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때 대한민국이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을 살려주고 대한민국이 자라는 뿌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숨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많이 나가다 희생당하고요. 우리도 6.25 전쟁 때 많은 희생당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연구원이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싸운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자라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북한보다도 더 가난했는데 그걸 박정희 대통령 때 전대비권에서 벗어나고요. 경제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왜 됐는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노고가 컸습니다. 지도력이 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나는 이제 그때 있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니까요. 미국에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좌파 분인대가 다시 와서 정권을 차지하게 되면 공산화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젊었을 때 공산주의자였거든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첫째가 민구하니 우리가 가는 길에 첫째는 국가를 제일 첫째가 민구하니 반공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반대를 반공을 국시로 삼고 그 이체부입니다. 그 북한에서 미국에서 다 믿어도 되나 말이죠. 믿어도 되나 말이죠.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은 대구관이 미국에서 초청했습니다. 초청해서 여러 기관에서 만나보고 다 만나보고 미국관이 믿자 말이죠. 믿자 말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밀어주고요. 밀으니까 일본으로 하여금 후방으로 먼저 해주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에 성공했는데요. 그 성공한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받은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대학 초년도 많았고요. 일제시대가 되기 전, 그때도 교육을 받아요. 일제시대 못지않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나도 일제시대에 일본 가서 대학 다녔으니까 말이죠. 교육입니다. 두 번째 물건이, 이건 우리 좌파 정권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건데, 그 물건이 박정희 대통령이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왜 성공했는가?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와 있는 것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걸 학자들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는 오래 못 간다, 무너진다, 다 그랬는데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성공했습니다. 왜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과 함께 미국을 키워준 건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애와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자본주의를 망한다 그랬는데 공산주의가 앞선 건 무관히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박정희 그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고요. 무역하고요. 그래서 성공하게 되니까요. 박 대통령 끝난 다음에도 자유민주주의는 그대로 살아오고 시장 경제도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어려움이 생기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남북관계 통일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더 멀어지기 전에 통일해야겠다 그래서 통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다 지난 다음에 지금 내가 보니까 이제 나같이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꼭
꼭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또 그건 어느 대통령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 실패였습니다. 그걸 왜 실패했냐면, 북한이 가는 공산주의 강이 따로 있고, 대한민국이 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있는 배 사람들이 이쪽에는 강 배 사람하고서 손잡자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젠가 이 강물하고 이쪽 강물이 합해진 다음에야 손잡는 건데, 강은 두 개인데 정부가 노력해서 손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이제 직접 다 김정일을 만나고서 쭉 보고서 아주 좋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무관이 대한민국의 경제는 이렇게 올라가 있고 북한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격차 가지고서는 통일이 안 된다. 그건 지금 보니 뭐 진보지는 경제학자보다도 앞선 생각입니다. 경제 격차가 하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통일이 안 된다 말이죠. 우선 경제를 도와주자. 경제를 도와줘서 북한 경제가 우리가 비슷하게 올라온 다음에 통일해야 된다. 서두르지 말자 말이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나도 그건 옳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북한에서 처음부터 쭉 받아왔기 때문에 저건 안 된다 말이죠. 안 된다. 왜? 북한은 이미 딴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손잡고 같은 정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강이 두 개인데요. 그걸 갖다 주면 이쪽 꼴이 되겠지 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전 다 받아가지고 원자핵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와주기만 하고요. 오히려 북한에 무기만 올려주고요. 우리 경제는 올라갔지만은 원자탄이나 무력을 불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남북 교류를 인적 교류를 해야 하니까요. 그 교류를 자꾸 도와주니까 우리도 많이 가보고 오고요. 북한에서 와보고 오지는 않았지만 그랬습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북한의 정책이 있고요. 대한민국에 있던 좌파 세력이 있고 그래서 운동권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언제 생겼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운동권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 그때 대학에 있었으니까 제가 좀 잘 압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미국안이 저 운동권이 성장하게 되면 대한민국에 위기가 올 거다 말이죠. 왜냐하면 좌파 세력이 또 만드니까 위기가 올 것이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국민들에게 정 살기 힘드니까 이민학도 가야겠다.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안 되겠다 말이죠. 이민학도 가야겠다 많이 갔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아앉으니까 이민학도 가야겠다 말이죠. 그때가 왔습니다. 그 혼란을 넘어가지고서 듣고 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문제 했지만 이런 정치 문제를 해결 못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민구안이 이런 거 해결하는 능력도 없고 좀 시야가 좁으니까요. 성공 못하고 그때 들어온 게 민구안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는 많이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저 같은 사람이 항상 저 신명도 그럽니다만 성공했다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성공한 게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합니다. 올라가던 경제는 운동권 때문에 기업가들이 버림받고요. 경제는 병들었습니다. 대만은 뒤떨어지게 되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잘못된 건 민구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국제적으로 가서는 중국도 손잡아야 한다고 하고 말이죠. 저번에 가서도 손잡아야 한다고 해서 애매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물고하니 문재인 대통령 한 일 가운데 제일 불행한 일을 물고하니 정직하지 못했다. 정직하지 못했다 말이죠. 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고하니 경제는 그때 성장하던 경제가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는 물고하니 밖에 나가서는 중국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했고요. 안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중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고하니 취임할 때 얘기는 물고하니 국민통합, 민족통합을 제일 먼저 내세웠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안에서는 분열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움을 겪은 건 물고하니 민족은 분열되고 좌우는 대립되고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말이죠. 이거 안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많이 우리가 고민하게 됐는데 그때 나타난 게 물고하니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건 야당은 그때 여당 됐다 또 야당 됐습니다만은 저보고 솔직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은요 정당 답변을 못합니다.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운동권이 좌우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는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뜻밖으로 나타나가지고서 대통령이 됐는가? 그것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잠재해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리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가 연장되면 안 되겠다. 이게 연장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요. 안 될 테니까 말이죠. 어떻게든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고 믿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방향을 다시 잡아야 돼. 방향을 다시 잡아야겠다. 그런데 민주당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요. 하늘도 못하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정당 나올 이런 거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이걸 어떻게 감당해 보려고 말이죠.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지켜보려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일 큰 실수가 있는 거 안에 계엄령 선포한 겁니다. 이 계엄령 선포는 성공해도 10년이 뒤떨어지는 거고요. 실패하게 되면 나라 혼란을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때 신문에 뭐라 하는 거 아니 국민 누구도 생각 못했던 계엄령 선포가 떨어질 뻔했다고 해요. 그래서 3시간 후에 끝났으니까 이제 멎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국민의힘은 이런 국민들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가 되면 이건 나라 맡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비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계엄령이라도 선포해서 바로 잡아야겠다. 그 국방장관을 찾아가지고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살려야겠다 하면 국방장관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계엄령은 안 됩니다. 그건 국방이지 나라 안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국방장관이 나한테 와서 말이죠. 안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합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 하는 거 아니 그건 역사가 후퇴하는 거라고. 선진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동안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걸 이제 다시 조금 뒤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승만 박사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사익으로 끝났죠.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은 전두환 대통령과 끝났죠.
그럼 그 끝나는 동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는 세계적으로 올라갔는가 말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은 자유민주주의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무관히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성공행위야. 그 성공행위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된 게 언젠가니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라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꺼내놓은 생각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문민정부다 하는 게 누구하니 군사정권, 권력정권은 안 된다 그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독재도 안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군사정권도 안 되고 이 권력국가, 힘이 뭐나 된다고 하는 이건 그때 끝났습니다. 그 경제력도 성공하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는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됐다. 권력국가가 모든 후진국가, 공산국가, 신세국가는 권력국가인데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법치국가가 됐다. 민주국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는 세계 10대 국가 가운데 들어갔다고 보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둘뿐입니다. 이제 그것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운동권 출신과 좌파 때문에 혼란을 겪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고요. 국민의힘은 아직 정당 구실을 할 정도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제일 걱정스럽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걱정하기 위해서 밤잠 자지 못하게 사는 때가 언제고 하니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을 가지고 계엄령 선포할 때까지 정말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전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서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은 우리가 믿지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으로 와가지고선 이재명 씨 그 대통령이 뭐라 했는 거 아니 내가 가는 길은 중도파고 실용주의다. 그거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깔려있는 건 민구하니 내가 가는 길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는 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도 받아들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도 받아들이고 국민 전체가 업적 받아들이고 세계가 다 가는 길이 실용주의인데 중도 실용주의로 가겠다. 지금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거 아니 방향이 옳습니다. 그걸 우리 국민의힘도 그 길로 가야 하고요. 민주당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느냐 말이죠. 정말 가느냐. 지금 민주당 안에는 개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끌고 갈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본이나 미국 선민관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 방향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미국이 창시한 겁니다. 경제민주주의는 실용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라 하는 거 아니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공산주의가 되든지 뭐 하든지 다 자유주의가 되든지 정치하고 경쟁은요 이건 실용주의로 가야 합니다. 결과가 국민들을 위해서 도모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게 실용주의입니다. 가는 방법은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얻어서 국민에게 주자 하는 거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극양강을 가질 것 같다고 하니까 일본이나 미국인 민관이 이제 우리에게는 돌아왔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함께 가면 되겠다. 그 우리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상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상을 하니까요. 학문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것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그건 인문학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입니다. 그건 하나가 없습니다. 다 생각했다. 얘기할게요. 대학에 있으면요. 자연과학을,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요. 답이 하나인 줄 알아요. 삼각형, 내각에 180도 담고, 그건 이제 다른 건 아니거든요. 요새 우리 의사님들이 말이요. 의사님들이 자연과학에 생각하니까요. 의사하고 좀 정치하고 자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의사님들이 생각하는 자연과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연과학적인 작동학이에요. 사회과학을 연구하니 대답이 몇 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실용주의가 제일 앞선다, 그거예요. 하고 인문학은요, 같은 대답이 없어요. 다 달라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걸 창조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좀 미안합니다만 사상의 깊이가 없으니까 말이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주의를 가겠다고 하지만 그럼 실용주의가 뭔가 하면 투쟁이 아니에요. 대화예요. 협력이에요. 그 결과는 뭔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물건이 투쟁하는 걸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온 분인데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내일부터 대화할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 그 하면 실용주의로 가는 거야. 투쟁해서 가겠다 하면 또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누가 해결해 줘야 하냐? 우리 국민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국민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화하십시오. 협력하십시오. 잘못은 뒤로 밀어내고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제일 나쁜 건 물건이 요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세력 받으려니까 물건이 난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서 모든 걸 다 바친다고 말이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생을 바치겠다고 말이죠. 그건 아주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지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소하지만 우리가 실용주의 방향으로 가야겠는데 그 마지막 목적은 뭔가 말이죠. 선진국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선진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권력사회가 법치사회로 넘어가고 질서사회로 가는 겁니다. 질서사회라고 하는 건 뭔가 온 국민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평화와 자유는 우리 정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이나 그 나라는요, 반드시 벌받습니다. 반드시 벌받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가 얘기해요.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 내 신체를 완전히 불사르워서 뼈락도 적군에게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지 않았어요? 무솔리니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라노까지 도망갔다가 숨어 살다가 붙들려 가지고서 이탈리아 국민들이 잡아가지고서 길가에 갖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일본의 도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모 형무소에서요 너무 자기가 잘못한 그때 아니 그곳에 불교로 돌아와서 나무아미타불 하다가 교소에 가서 목맥을 죽을 때까지 목줄이 매달릴 때까지 나무아미타불하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요, 그 지도자는요, 그건 반드시 벌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화와 자유가 인간의 희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끌고하니 인류는 하나입니다. 우리 이번 그 보방청, 천주교 교황청 가지고 나오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정치적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건 다 좀 생각은 다르습니다. 그러나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요, 인류가 같이 살아야 하는 형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황청이 정치를 어떤지 그걸 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마지막 가서는 우리 모두가 한 가정과 같이 인간애를 살아야 한다. 그게 질서국가입니다. 이제 글로 가는 게 우리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훈에 따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희생자들을 그동안 우리 잃어버렸고요. 우리 자신도 고통을 겪고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데요. 그 뜻을 우리가 자꾸 살려가는데요. 미안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도산 선생을 제가 따라가야겠다 하는 건 그분은 그 생각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가 생기면요. 미국 LA에 가보세요. LA에 가보게 되면 그 옆에 리버사이드 시티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시청 앞에는 길다란 공원이 있는데요. 동상이 3개가 있습니다. 맨 앞에는 미국의 흑인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입니다. 그분의 유명한 나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오렌지 공원이 많이 그 동상에 많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뭔가 아닌 백인 사회인데, 백인들이 사는 사회인데, 미국의 지도 정신은 흑인에게 있다고 봐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갔을 때 도산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도산 선생이 미국에 처음 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오렌지 농원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 젊은이가 와서 일하는데 양심적이고요. 아주 믿을만하고요. 정말 거기서 다 그 농장주한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하는 것을 알고서 말이죠. 우리 한인협회하고 그 농장 책임자들이 모이고 하니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흑인 동상이고요. 뒤에는 미국 사람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하나의 동상이 생겼는데 인도의 간디입니다. 이분들, 이 동상의 주인공들은 누굽니까? 그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언젠가는 세계는 한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진실을 사랑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인간애를 가질 수 있고 민족이다, 종교, 경제, 인간애를 효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뭔가니 도산 선생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미국의 동상을 세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 줄 없습니다. 그런데 간디 선생의 동상은 몇 해 전에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그 공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지도자들만이 선 곳인데 식민지에 있던 간디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영국 사람이 아니고 간디입니다. 평화와 자유, 인간애를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가운데 그만큼 그 주장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좀 제 얘기가 너무 비약됩니다만 먼 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용주의 저 밑에 있는 가치는 외관이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통일도 우리가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됐지만 우리 현충도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자라는데 우리 노력과 우리 후배들의 노력에 의해서 큰 나무를 자라서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가장 열매 많이 맺어서 세계 역사에 열매를 준 나라로 전할 수 있어야겠다. 그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내 아들, 딸도 그렇게 살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되고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고요. 폭력은 지역에 간디 선생이 그겁니다. 간디 선생이요. 평생 한 그림 무고하니 거짓 없이 살자. 도선생도 그겁니다. 거짓 없이 살자.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폭력은 쓰지 말자. 전쟁과 폭력이고요. 지금 정치가들 전부 투쟁합니다. 전부 투쟁합니다. 나는 좀 내가 좀 마땅치 않게 해서가 안 돼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쟁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신을 맡으면 또 마찬가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투쟁이 아니고 대화로 와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알면 빨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버리게 되면 다 희망을 버립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주 큰 나무로 키워서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6월 달에는 좀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